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최윤희 가총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의 전문가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패널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응렬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김재선 부산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구자연 KDI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산업계를 대표해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저희가 한 40분 남아 있는데요. 한 7, 8분간 제가 각 패널 분들께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응렬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께 먼저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이제 워낙 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는 여러 정책 연구를 맡아서 하고 계신데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 좋은지 또 발제 내용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정책연구센터의 김응렬입니다. 좀 전에 발표 내용들이 굉장히 조밀한 부분에서부터 최근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패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잘 진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 긴장 상태 이전의 바이오가 트렌드로서 인식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던 요소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바이오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들은 느꼈지만 이 4차 산업의 요소를 바이오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혹은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나름의 혁신의 트렌드가 유전자를 읽던 시대부터 쓰는 시대로 급격하게 이제 바뀌어 가는데 아시다시피 유전체 분석 비용이 30억 달러 하던 것들이 이제 100불, 1000불에서 100불 이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급격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 특히 세계적으로 생산성 악화라는 고질적인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소만 하더라도 바이오 혁신에 주어진 다양한 과제들이 굉장히 큰 세계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또 들어오고 감염병 팬데믹 현상이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가 그 방향 잡고 있던 요소들을 한순간에 예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가속화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좌표를 이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러한 그 환경 변화에 좀 전에 그 이명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션 오리엔트된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좀 그 메가 펀드 같은 것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그 대응력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수요들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부처 과기부를 중심으로 한 부처에서도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바이오 핵심 전략 기술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유전체 읽기에서부터 쓰기로 가는 문제라든지 디지털 전환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생산성 악화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가름해내고, 이게 국가 간의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특별하게 골라서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이런 전략 기술을 이제 법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육성해 보자 하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늘 발제대에서 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다파나 어떤 메가 펀드 이런 부분에 제가 크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략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는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오준병 교수님께도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규모가 거의 최상위 수준의 ICT에 버금다는 이러한 매스가 들어가 있고 정부의 노력이 예산 투자를 통해서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이제 거의 없지 않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투자의 문제를 더욱 효율화하는 문제로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제한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면서도 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디지털 전환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생산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의 자원들을 도입하는 그런 구조로 혁신하기도 했지만 그 생산이나 R&D 현장의 비용을 자동화되거나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도 혁신하려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모더나라는 기업이 2010년도에 설립된 이래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작년에 시가총액이 1,000억 불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더나의 백서를 보면 자기는 디지털 바이오 컴퍼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모더나를 꿈꾸면서 기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향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현재 백신만이 아니고 항암제나 뭐 감염증 치료제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전략들을 하고 있고 제조 현장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거나 자동화 로봇을 도입해서 혁신하는 모습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제도의 방향을 특별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관점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러한 디지털 역량의 강점과 결합시켜서 더 나가는 나름의 차별화된 특별화된 법을 만들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특별한 법이 신기술과 작용되기 때문에 규제 과학에 대한 엄밀한 그 기반 형성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태고 끝내고 싶은데요. 바이오가 과학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개에서 1,500만 개의 생물종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10에서 15%밖에 보고되지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알파 H가 얘기되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딱 찾아가 보면 첫 문장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질병이 9,000가지인데 치료법으로 확보된 건 500가지밖에 없다. 이 얘기들은 이제 그 기초과학의 어떤 역량들을 제고해서 디지털화라든 이러한 툴들이 혁신을 통해서 이제 다가가야 될 과학 혁신의 영역에서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시장 활동 속으로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 요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주변 제도를 정비하고 도와주는 개념과 더불어서 정부가 더 해야 될 거는 생명의 블랙박스를 더 파헤치는 일인데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이 생명의 블랙박스를 파헤치는 방법론이 예전에 웹랩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한다든지 AI나 로보틱이 첨단 과학 연구실에 도입돼서 연구실 자체가 혁신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미래의 연구실을 우리가 좀 갖춰서 이 과학 연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보자 하는 이런 방향들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이성만. 네, 김웅열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 또는 과학 기술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연구 개발 정책이 조금 이제 과학 기반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그래도 물론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보고요. 저희 바이오 경제 포럼에서 이번 이슈를 다룬 이유가 이제 앞에 오준병 교수님도 발표하시고 이명화 단장님도 발표하셨듯이 정부에서 R&D 투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30여 년간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는 1992년에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1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발표된 이후로 거의 8 내지 9%로 매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같은 동기간 한국 바이오 산업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해서 꽤 이제 뭐 8%대 거의 굉장히 높은 범위, 제가 정확한 숫자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정부 R&D 투자를 능가하는 성장률을 보인 건 사실이나 그래도 여전히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명화 단장님께서 가치가 혼재돼 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분야의 R&D에 투자를 하는 게 산업 성장이냐, 복지 확대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개 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도 키워야 되고 또는 공공 의료라든가 이런 복지의 확대에도 이 바이오 분야가 기여를 해야 되고 에너지 뭐 전환 이런 데도 기여해야 하는 어떤 공공적 기능과 민간적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가치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분야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신성장 동력이라는 가치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업의 규모, 경제의 규모를 그리고 꼭 그게 경제 가치가 꼭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복지 가치도 경제 가치라고 저는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를 최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 그래서 아까 자동차 산업의 예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뭐 사람마다 좀 계산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2021년도 생산액이 100조는 확실히 넘었습니다. 주로 대수로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히 뭐 조금 이제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150조 내외 생산액인데 반해 한국 바이오 산업 생산액은 아직까지 20조 원이 채 안 20조가 이제 바이오 산업 통계에 의하면 20조 원이 좀 되죠.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 동력이 되려면 5배 이상, 10배 정도 키워야 된다. 이게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을 시키면 물론 그거보다 더 커지겠지만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경제 규모로는 5배, 10배 키워야 된다 하는 문제 의식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정도 키우려면 R&D 투자는 정부 R&D 투자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오준병 교수님 발제에 의하면 민간 R&D 투자를 IT 수준으로 정부의 그 R&D가 마중물을 해가지고 올리는 방안 그리고 시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시장 환경 규제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논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두 번째 토론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김재선 교수님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앞에 이제 발제자도 그렇고 토론자 김은열 센터장께서도 그렇고 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규제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김은열 센터장님 말씀대로 디지털 바이오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선 교수님은 어떤 법 규제가 좀 개선이 되면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좀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익한 발제를 나누어 주신 오준병 교수님 그리고 이명하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의료계, 산업계, 국민들의 관점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 산업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 이르는 일련의 국민 건강관리 영역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바이오 산업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기술 발전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하여 주신 두 분의 발제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존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 입법 체계,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생명윤리법 등에서 엄격하게 건강정보나 보건의료 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정보들을 규율하고 심의하여 온 과정에 상응하는 활용 측면에서의 그리고 촉진 측면에서의 입법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오늘 좀 발제자님들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지금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토론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추후 전반적인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 토론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바이오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 과제에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산업계에서도 그리고 여러 정책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를 데이터의 보호 가치와 활용 가치에 따라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서 세분화하여서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 가치가 뛰어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타 산업 분야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데이터 논의를 차용해서 개인 동의를 거쳐서 건강정보 또는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 환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공통규칙 커먼노상의 포괄적 동의 제도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바이오 정보들이나 어떤 인체 유래물 등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동의하여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신뢰에 기반한 어떤 연구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나 또는 신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나 또는 바이오를 접하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러한 포괄적 동의제도의 도입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생명윤리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인체 유래물이나 의료 데이터 등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법제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서 미국의 ONC 규칙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래비티 프로젝트나 클라우드 등의 역동적 동의제도, 기술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바이오 연구 또는 그 의료 데이터 연구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나 유전자 검사기관 등의 전문기관들이 통하여 수집된 의료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등의 전문가에 의해서 가공된 여러 의료 그 가치가 있는 인체 유래물 등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들은 현재 의료기관 내에 IRB나 DRB를 거쳐서 연구 목적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나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또 하는 산업마다 다른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과학적 연구의 정의에 관하여 해석이 불분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화와 익명화의 개념마저도 여전히 동일한 법제 간에도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가명 처리 방식에 관해서도 여전히 개선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에 대한 부과되는 처벌 규정 등의 개선 과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현재 바이오 연구나 그 의료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률들이 이 산업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데 가장 큰 개선 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의료법은 국민에게 보다 높은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규제적인 일종의 법률들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진정한 연구 목적이나 또는 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어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용어를 해석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복지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의료기관이나 소비자, 연구자, 산업계 종사자 모두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규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안전하게 이러한 바이오 물질들을 또는 의료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로펌들이나 많은 법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의견을 받으면 대부분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니까 처벌받을 수 있어요라는 자문 결론을 얻게 되어서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활용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법학을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판례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또 집행기관인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 산업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법률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기도 어려운 집행 정지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영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이거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도에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법제인 히파와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하이테크 그리고 의약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 목적의 어떤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1세기 치료법이 제정이 되었고 앞서 발표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21세기 치료법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상호 호환성 확보 등에 관한 연구자들 간의 어떤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규제의 목적들이 다 다른 법률들이 산업에 규정되면서 이제 그 해석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되고 그러한 법률의 제정의 목적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 유래되는 여러 물질들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그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님께서 초반에 소개해 주신 법률 21세기 치료법에서는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연구 혁신, 그다음에 환자 의료진 혁신, 부처 혁신 등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첨단제수 바이오법이 있지만 이 법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실효적인 그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산업의 발전 과정과 어떤 바이오 산업의 규제 개선 그리고 산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정책, 세제, 규제 개혁 그리고 인력 양성 영역까지 확보하는 종합적인 입법 대안들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앞서 발제 내용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게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폴리시의 하여튼 대표적인 내용은 이게 R&D 이노베이션 혁신이 R&D 투자만 갖고는 안 된다. 결국은 그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규제 그리고 시장, 인허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생태계 총체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정책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21세기 큐어스 액트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앞서 이제 거버넌스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대통령 혹은 이제 상위 정책 기반자,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 정책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선 교수님께서는 일단 또 통합법, 데이터에 관한 통합법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도 여전히 이게 범법자가 될까봐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법 제정이 좀 차근차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자연 KDI 부장님께서 이제 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이 바이오 경제 또는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뭔지 좀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구자연입니다. 오늘 과총 바이오 산업 국가 성장 동력 현실과 미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준명 교수님과 이명하 교수님 발제 자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KDI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그 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정책 당국자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저한테 질문을 뭐를 주셨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및 자동차 외에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물으신다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준명 교수님과 이명하 박사님께서 발제한 내용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바이오 산업은 아직은 미흡하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많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오준명 교수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수출을 살펴보면 통계별로 좀 다르겠으나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2021년에 162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는 아직 크지는 않지만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7년에서 비해서는 2배 이상이 증가해서 매년 20%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에서의 또 위상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55조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4위 규모에 있고요. 셀트리온은 23조에서 15위 규모입니다. 이따 저 뒤에 말씀하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에 상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11조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산업 분야라고 보여지고요. 또 투자 분야에서도 살펴보면 벤처 투자 금액이 작년에 저희 우리나라가
7.7조 7천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0%, 22%인 1조 7천억 이상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 투자를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분야 또는 금융시장 분야, 투자 분야에서 이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또 인력 부분은 일자리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 2020년 기준으로 그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바이오 산업 실태조사라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에 5만 4천 명인데요. 2017년 이후에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는 아직 크지는 않으나 증가 속도로만 놓고 보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우리의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정책적으로 앞서서 많은 고민을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나고요. 제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주말에 그 글로벌 제약회사인 파이자 CEO께서 그 앨버트 불라라는 CEO가 지난 2021년에 화이자가 9개월 동안 백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성공 요인을 크게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세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9만 명이 되는 전 세계의 화이자 인력의 그런 통일된 그 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그 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다른 ICT 업종에서만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 글로벌 역량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기술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기술 협력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로 그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정부의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재미있게도 그 화이자의 바이오 개발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라이트 스피드라고 해서 광속 프로젝트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에서도 바이오 백신 프로그램을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해서 초고속 백신 개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화이자가 개발한 비용이 R&D 비용이 1조 원, 그리고 생산 라인 투자가 한 2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 정부에서 거의 요 OWS 프로그램이 한 10조 원 이상 규모였는데요. 결국 미국에서 그 대단히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는 그런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9개월 동안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9개월 동안의 이 업적을, 이 스피드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앞으로 이 스피드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아까 한 30년 역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R&D 이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1, 2년 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성장 속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규제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 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의 어떤 수출 경쟁력도 그래도 11위, 그리고 뭐 금융시장 경쟁력, 투자시장 경쟁력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면을 강조해 주셔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산업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 분야는
라는 점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 산업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님, 사실 요새 가장 핫한 분이시죠. 저기 백신 개발 때문에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바이오 산업 국가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풀었으면 좋겠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입니다. 이렇게 귀한 과총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또 위원장님 그 과찬의 말씀도 해주셔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먼저 오늘 주제가 바이오인데 저는 이제 백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와서 제가 바이오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년간 또 길게는 한 20여 년 동안 백신을 하면서 느낀 그런 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특히 이명화 단장님께서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러시 아주 정말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 그 다음 아직 그 코비드 19이 안 끝났습니다만 넥스트 팬데믹을 벌써 얘기하거든요, 글로벌리. 그래서 넥스트 팬데믹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번보다는 좀 잘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 미션 오리엔티드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넥스트 팬데믹이 왔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 이번보다는 조금 더 바이러스로부터 조금은 더 프로텍션이 잘 돼야 될 거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프로텍션 하는데 좀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션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제가 느낀 짧은 그 소회를 간단하게 6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넥스트 팬데믹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백신 업계에서는 그 Solidarity Research and Production, 그래서 어느 기업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백신 다 안 합니다. 지금 구 박사님이 말씀하신 파이자 포함해서 모더나 어느 기업도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절대로 안 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한 20여 개의 위탁 생산업계 하나로서 생산한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하는 게 곧 나옵니다만, 이것도 바이오사이언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세피, 그리고 GSK, 그리고 워싱턴 대학, 대한민국 정부, 국제백신연구소, 질병청, 식약처 원 컨소시엄으로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컨셉이고요. 지금 이제 세피라고 하는 국제 감염병 기구가 3월 초에 넥스트 팬데믹 서밋 열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100 days 미션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팬데믹이 오면 98일 만에 백신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시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가 피스타임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강조 좀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백신 그 팬데믹 준비하려면 국가 중심의 탑다운 어프로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까 이제 구 박사님 그 미국의 워프 스피드 이제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아예 기업을 정했습니다. 파이자 포함해서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테크놀로지별로 다 했습니다. mRNA, DNA, 바이럴 벡터, 합성 항원 이 4가지 메인 기술로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아예 찍어서 조 단위로 지원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바텀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백신 그 연구의 그 기회를 줬고요. 단 그 1상이나 2상에 들어갈 때 평가를 합니다. 그때 지원을 하는 바텀업 방식이니까 어떤 것이 낫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스피드와 성공 확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탑다운 어프로치가 조금 더 팬데믹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는 내셔널 시큐리티, 헬스케어 시큐리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수출 금지하는 몇몇 선진국을 봤습니다. 이게 극단의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개념의
평화시의 준비는 해놔야 된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그 공장과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팬데믹은 이제 전쟁시라고 보면은 이제 평화시의 체질 강화 에코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아까 오늘 말씀하신 그런 그 노력들이 전부 피스타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팬데믹이 되면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사람과 그 디지털에 대한 투자. 아까 뭐 디지털도 많이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공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숙련된 기술자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 대한민국이 WHO가 지정하는 바이오 매뉴팩처링 허브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WHO 사무총장님을 그 아까 그 영국 행사에서 개인적으로 뵐 일이 있었는데 한국의 의지에 대해서 그 허브, 인력 양성,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허브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발전하는 데 좀 큰 도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바이오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연간 한 700명씩 들어오고 그것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이오는 업의 본질상 아까 그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robability of success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리드 컴파운드 처음부터 하면은 마지막 블록버스터가 되는 확률이 글쎄요 1% 뭐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0.2% 이렇게 얘기하는 나머지는 실패한다는 얘기고 성공한 하나가 나머지 투자비를 다 메이크업하는 구조인데 90% 98%의 실패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 전체를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번에 이제 차분하게 그럼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좀 정리를 한다면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더 잘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입장을 또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재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이제 6가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정책 과제, 글로벌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정책이 뭐가 있을지 저도 이제부터 숙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그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러시처럼 하여튼 탑다운 방식의 어떤 국가 전략성, 아까 이명화 단장님도 전략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이 한국의 상황상 병행돼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떤 탑다운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이제 진짜 헬스케어 시큐리티가 된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시큐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헬스케어 얘기를 했지만 그린이나 화이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식량 문제 해결이라든가 에너지 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건 시큐리티하고 아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평화시에 이제 우리 에코시스템 만드는 거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그런 어떤 인력 양성 허브 그다음에 실패 용인 문화 뭐 다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자 두 분께서 간단하게 이제 토론 들으시고 코멘트를 2분 이내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준병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그 오늘 미흡한 발제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얘기를 토론회 해주셔서 오히려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제가 오늘 발제를 하면서 크게 몇 가지가 정리가 되고 저희들 발제자와 토론자 간의 합의가 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바이오 산업이 현재로서는 되게 미흡하지만 앞으로 매우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해왔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타 IT 산업이라든가 항공우주 산업 등 그 산재한 과제를 고려를 했을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더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정부의 R&D 지원에 대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어떤 산업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라든가 또는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펀드의 조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산업을 상당히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포커스가 맞춰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데 좀 합의가 좀 공통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큰 방향성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민간 부분에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런 방법론들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냥 선진국들의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따라가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도적으로 선진국이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규제 완화라든가 민간 부분의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그 바이오 산업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이번 그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오준병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명화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발제와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제가 좀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차원의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던가 아니면은 바이오 안보, 보건 안보 이런 차원의 어떤 시각의 전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도 고려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역량도 많고 투자도 많이 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체제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좀 더 실효성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략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신정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고민되고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화 단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바이오 산업 정책에 대한 그 국가별 비교 평가가 있었는데요. 계속 우리나라가 거의 10위권 안에서 위아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GDP 순위하고 유사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점프업 할 수 있고 정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오늘의 포럼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